그다음에 교재는 96페이지 무형자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요상 취득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쓰고요? 직접법.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 및 병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요. 시험 문제는 뭐가 종종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자가창출 안 된다 그랬죠, 영어권은.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모든 무형자산은 자가창출이 안 된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놈의 뭐 때문에요? 모든 때문에. 참고로 개발비는 자가창출해야 돼요. 자가창출 가능합니다. 왜냐면 개발이든 연구든 웬만하면은 자가창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면 다른 데랑 같이 하게 되면 공동개발 이런 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한 3년 전인가 실제 TV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공동개발 했더니 한쪽에서 팔아먹은 거예요, 다른 회사한테. 그런 경우들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장님이 토요일날 저는 이제 일이 남은 게 있어갖고 혼자 출근해갖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직원들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갖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대요. 기술을 빼다가 다른 회사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사장님들은 체크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발은 웬만하면은 자가창출하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외부 회사한테 맡기면은 다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무형자산은 자가창출 안 된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돼서도 잘 내요. 내용연수는 몇 년 이내요? 20년 이내. 그래서 모든 무형자산은 20년 이내만 가능하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20년 이내는 따로 규정이 없을 때 20년이에요. 뭐 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정해져 있거든요.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법에도 없어. 그럴 때는 몇 년을 넘기지 말자, 20년을 넘기지 말자지 20년 넘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세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뭘로 할지 모르겠으면 무슨 법이라고요? 무조건 정액법. 그래서 그 무형자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감가상각을 하시오라고만 나오고요. 정액법으로 하시오, 정률법으로 하시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안 주냐면은 전제 조건에 요게 있거든요. 감가상각 방법이 뭔지 몰라.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라는 안 나온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부채와 자본거래. 그래서 우리 부채는 빚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채를 다른 말로 빚, 그 다음에 뭐 타인 자본, 그 다음에 뭐 채무, 뭐 남의 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론은 부채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는 게 이제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1년 안에 갚아야 돼, 유동.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비유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유동부채 종류 되게 많은데, 유동부채에서 아셔야 되는 건 7번에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이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그래서 이제 회계 때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유동성 장기 부채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요?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남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대충 가르쳐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이 부채는 1년 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남았어요? 1년 이내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면 빚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투자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넘었었던 게 이제 1년 이내로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게 뭐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서는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비유동 부채 쪽에서는요. 첫 번째로 사채. 그 다음에 퇴직 관련된 거. 퇴직금.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은 이제 요 두 가지가 그나마 나오니까.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할 때는 유효 이자율법. 그래서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 그래서 일단 가장 예전 거고 이제 앞으로는 많이 안 나오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얘는 부족하면은 무슨 급여 쓰는 거예요? 퇴직급여. 그래서 충당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보충법을 쓰는데 우리 대손충당금은 요건 썼다 지울게요.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만 쓴다고요? 퇴직급여만 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금 있었죠. 뭐 있었어요? 연금.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정급여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정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 퇴직급여.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회계 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몇 년금이라고요? 3년금.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사적연금. 그래서 국민연금 강제, 퇴직연금 강제, 사적연금은 자유예요. 그래서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군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들 거냐 아니면 은행에다 들 거냐. 근데 보험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보험 쪽에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웬만한 거 다 있어 그러면은 은행 쪽에 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와 은행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보험회사는 사이에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왜냐면 보험연금은 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그 연금 안에 또 보험의 성격도 일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만든 거라.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왠지 연금 넣다가 사이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은행 쪽에다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면 은행은 해약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거의 없는 구조라. 구조 자체가. 그래서 꼭 요렇게 준비하시고, 요렇게 해서 이제 혼자 사실 분도 계시고 결혼하실 분도 계실 건데, 혼자 살든 결혼을 하든 어쨌든 살아가려면은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나오게끔 준비를 꼭 하십시오. 아니면 저거를 사세요. 연금 복권. 최근에 연금 복권 대박 나신 분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람 한 달에 얼마 나온다 그랬더라. 어쨌든 한 4개인가 당첨됐대요. 1등, 2등 다 해서.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7, 800 나오겠던데. 20년 동안. 그런 걸 맞으시든가. 네. 아니면 저 예전에 일했었던 데에서 제 주변에 몇 분 계셨는데 자녀가 사장님이라 몇백만 원씩 통장에다가 매달 모여 꽂아주든가. 아니면 요런 거 잘 준비하시든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분들은 요거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사업하는 자녀분들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와서 뺏어가는 경우들도 많대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신 다음에 주실 거 선불로 땡겨달라고. 그래서 아마 코로나 끝나면 저기 뭐냐, 강남 쪽에 또 재판이 늘어날 거예요. 크게 2개. 하나는 황혼이혼 재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녀한테 증여해 준 거 반환 소송 재판.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과거처럼 이제 부양하거나 이런 개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부양은 둘째 치고 안 오는 집도 많아요. 저희 집은 너무 자주 뭉쳐갖고 그게 문제고. 와이프도 놀래요. 왜 이렇게 자주 모이냐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보려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주 보려고 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행히도 이해해줘서 종종 가긴 하는데, 제 주변에 몇 명 있어요. 내 친구도 그러고, 이혼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해서 이제 문제된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친구놈 중에. 그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저기, 며느리는 1년 내내 안 오는 걸로.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명절날만 애기 데리고 간혹 가다 한 번씩 가는 걸로 확정됐죠.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보였대요. 뭐가 보였냐면 집착하는 게. 그래갖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갖고 결론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이면서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개로 만나거든요. 그래갖고 가끔씩 엄마한테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면 그렇게 확정됐다라고. 이혼을 시킬 거냐 말 거냐까지 갔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요즘 부모님 뭐 다 똑같죠. 너네들이라도 잘 살아라로 결정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대 0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을 건데,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왜냐면 그래도 낳아주신 분인데 명절 때라도 한 번씩은 가서 봐야지라는 건 있는데, 또 뭐 요즘엔 또 틀리잖아요. MZ세대라고 하나? MZ세대는 틀려요. 어쨌든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3페이지 자본. 자본은 그냥 요렇게만 외울 거예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뭐요? 액면가액. 그 다음에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는 2가지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에는 이익 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요거 결산 문제에 가끔씩 나와요. 결산 쪽에 회계에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나머지는 회계하고 거의 비슷한데 어렵진 않아요. 대빵 쉬운데 거기에 꼭 요거 구하는 게 나와요.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요걸로 계산하는 게 꼭 나와요. 뭐 공 하나만 빼면 되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 무슨 순서요? 처리 순서. 그래서 임해,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 자본잉여금인데
문제는 요거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주로 뭐 이론이나 실기 쪽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해요. 자본만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요건 따로 연습할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분계 문제로 좀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봐야 되는구나. 116페이지 보시면 감자라고 있어요. 근데 감자를 볼 건 아니고요. 감자라고 있는데 감자를 볼 거는 아니고요. 뭐를 볼 거냐면 감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꼭 요게 나옵니다. 소각. 그래서 소각 나오면 감자 기억하셔야 되고 감자 나오면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감자 차이가 아니면 감자 차소. 그 다음에 교재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요거 내일 쪽지 시험 볼 건데 125페이지 밑에다가 적을게요. 두 줄이에요. 길진 않습니다. 요게 교재에 들어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왜 뺐는지. 시험 문제 내긴 하는데 뺐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변경. 변경이 뭐 하는 거죠? 네, 바꾸는 거, 고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적어드리고 나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변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제외고 소급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이나 대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고 전진법. 일단 적으세요. 교재에 빠져버려 갖고. 그래서 내일 쪽지 시험 볼 건 요거 두 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 우리나라에서 정책은 저기에서만 드시죠. 여의도에서.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그러면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책의 변경이 뭐냐면 뭐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뭐 하겠다? 변경하겠다. 요런 게 이제 정책의 변경인데 감가상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격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이 줄어드는 게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예, 이게 정확하게 감가상각 뭐 내가 100만 원 감가상각 했다 그래서 실제 100만 원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치를 다른 말로 추정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추정치예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뭐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그 정액법, 정률법 있죠? 그건 정책의 변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법 바꾸는 것들은 뭐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정책의 변경. 그래서 정책이 바뀌면 소급법이라는 걸 적용해요. 이 소급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어쨌든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손해본 거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보상해 주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올 때 꼭 소급이란 얘기가 나와요. 소급 적용하자. 그래서 소급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것까지 그 영향이 가는 걸 소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책이 바뀌면 옛날 것까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거에다가도 적용을 하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소급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TV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급 적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코로나가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부터 뭐 해달라? 혜택을 달라. 보상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작년 거까지 해주게 되면 어쨌든 국가에서 나가야 되는 세금이 어떻죠? 많겠죠. 근데 전제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작년 거까지 뭐 해주는 것까지는 어쨌든 피해를 많이 본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거 갖고 집을 산다거나 딴 데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장사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나 뭐 이런 걸 좀 걸고 소급 적용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마 내년에 투표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일부는 소급 적용을 해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그래야 내년에 뭐 해줄 거니까요. 찍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총칼이 아니잖아요. 도장이에요. 투표용지에 도장 찍는 거. 그래서 20대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건 제가 전반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뭔가 국회의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길 바라면 투표장 가셔서 허공에다라도 찍고 오라니까요. 왜 어르신들 위주로 정책이 바뀌어요? 어르신들 투표율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선 하고 싶어 하는데 저쪽에선 안 하려고 그래요. 저기 국민의힘에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핸드폰 투표, 스마트폰 투표를 민주당에선 하기를 원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요. 왜냐면 국민의힘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건 아마 대부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알 건데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국민의힘이 질 확률이 1%라도 높아요. 지금 아무리 바뀐다라고 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지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반대하면서 지들끼리 투표할 때는 인터넷 투표 받아요. 근데 다른 당하고 같이 할 때는 반대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할 때는 이거 믿을 수 있어. 그러다 다른 당만 들어오면 뭐래요? 이거 못 믿겠대. 근데 아마 그거 하게 되면은 투표율 많이 올라갈걸요? 그리고 예전에 저기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하대요, 법적으로. 투표하면 그 지역구별로 해갖고 로또 복권처럼 복권 당첨금을 주는 거예요. 한 명한테. 그러면 투표할 사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올리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정은 요거는 예상치예요. 우리 감가상각이 가격 떨어지는 거죠. 얼마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손이 돈 못 받는 거죠. 얼마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런 추정치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써라? 전진법. 전진법은 뭐냐면 과거 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과거 건 건드리지 말고 현재 거부터만 바꾸는 거예요. 올해 거부터. 그래서 전진이 뭐죠? 뒤는 안 보고 앞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거는 신경 쓰지 말자가 전진법. 소급법은 과거의 거를 뭐 해주자? 바꿔주자. 그럼 뭐가 더 불편하죠? 소급법이 더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는 세무에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만약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으로 해야 될까요? 정책일까요? 추정일까요? 이럴 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계는 무조건 두 가지가 겹쳤을 때에는요, 구분을 못하면 편한 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한 걸로 하라고요? 편한 거. 그러면 옛날 거 바꾸는 게 편해요? 올해 것만 바꾸는 게 편해요? 올해 것만 바꾸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무슨 적 지출? 네, 수익적 지출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적 지출이 뭐 하니까? 편하니까. 왜냐면 비용 처리하는 게 편하거든요, 자산 처리보다. 그 다음에 개발비와 연구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뭘로 해야 돼요? 네, 이때는 연구비로 해야 돼요. 왜냐면 연구비가 무슨 처리하는 거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요게 세무에서 좀 더 잘 나와요. 회계에도 있긴 있는데, 회계가 만약에 1년에 한 번 나오면 세무는 1년에 2번 정도 나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구분할 수 없을 때는 항상 편한 걸로 한다. 그래서 자산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비용 처리 많이 해요, 자산 처리보다. 그렇죠.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면 올해 세금 덜 내니까. 네, 왜냐면 자산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 비용이 나눠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비용 처리하면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되죠.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적게 내요. 근데 이론에서는 솔직히 그런 거를 따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론에서는 회계는 회계, 세무는 세무 이렇게 따로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론에서. 근데 실무에서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를 덜 내려고요? 세금을 덜 내려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차리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는 내년, 내후년 이렇게 2년, 3년, 5년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라던가 이런 곳들은 내년, 내후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올해를 버텨야 언제가 와요? 내년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이게 안 맞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실제 회사 가보시면. 왜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기왕 사업을 할 거면은 3년 후에 어떻게 할 건지, 5년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면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식당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늘이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대잖아요. 원래는 식당을 하실 거면,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식당 하실 수 있죠. 식당을 할 거면 이만큼의 자금력은 있어야 된대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매출액이 빵원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된대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대부분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한두 달 장사 안 되면 문 닫아야 될 정도의 자금력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그러면은 식당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맞대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인터넷 블로그로 장난쳐 갖고 사람들을 늘리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늘어나긴 하잖아요, 일순간으로. 근데 블로그나 인터넷으로 장난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 번 갔는데 맛없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장사가 잘 되려면은 입소문이 나야죠. 이 집 맛있대. 그리고 진짜 가봤더니 이 집 맛있어. 그러면 장사가 꾸준히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골목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골목 식당 나오면 일단 초반에 장사 엄청 잘 돼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거는 거기 사장님의 마인드가 가장 어때요? 중요하죠. 근데 재미도 있어요. 진짜 골목 식당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래서 장사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주방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백종원 씨가 항상 주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엉망인 곳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이제 주방 일, 설거지하고 주방 일 이렇게 알바로 갔다가 하루 만에 잘리신 분 있어요. 왜 잘렸냐면 너무 깨끗하게 해서. 이게 식당은 너무 깨끗하게 해도 잘린대요. 진짜 너무 깨끗하게 해갖고 잘렸대요, 하루 만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고. 내일부터 나오시지 말라고. 충격받을 거 없어요. 진짜 그래요.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해도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기억하시고, 내일 볼 거는
요거 두 줄만 볼 거예요. 그리고 쪽지 시험 볼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부가세부터 해서 그 우리 안 본 거 있거든요. 그게 한 이틀 내지 3일치. 그래서 거의 요번 주에 쪽지 시험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실기 빠르면 요번 주에 실기 들어갈 거예요. 126페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결산. 결산은 이날한다 그랬습니다. 12월 며칠이요? 31일. 요거는 이론상이고 실무에서는 3월이나 5월에 많이 해요. 왜냐면 법인세가 3월 신고고 소득세가 언제 신고해요? 5월 신고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3월 달이나 5월 달에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아직 나이가 2로 시작해. 이런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3은 조금 힘들어요. 4는 거의 바늘구멍이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 구조 자체가 신고 때가 되면 집에 종종 못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경력자야 어쩔 수 없겠지만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혼자이면서 좀 어리신 분들을 많이 원하긴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월급이 일반 회사보다 좀 적어요. 근데 월급이 그렇게 팍팍팍팍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100% 맞는 건 아니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 일 가리켜 놓으면 도망가요. 일반 회사로. 근데 왜 그러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3년 5년 있다가 일반 회사로 가면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일부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아예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있다가 가래야. 그러니까 많이 줄 필요는 꼭 없어. 근데 많이 주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주 높진 않아요. 그래도 저도 제가 가르쳐 드린 분 중에서 제일 좋은 데 가신 분이 3일 회계법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직원으로 들어가신 분 있어요. 근데 그때 3,600인가? 거긴 좀 세요. 직원들도 뭐 경력직으로 들어가긴 하셨는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딴 데 일반보다. 근데 3일회계법인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365일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건물은. 그만큼 일이 어때요?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거의 넘버원의 회계법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갔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월 달에는 부가세 이익이 무슨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그리고 2월에는 연말정산합니다. 왜냐면 3월 달에 신고라 3월 10날. 그래서 2월에 대부분 연말정산을 해요. 그리고 3월에 무슨 세 신고예요? 법인세. 그 다음에 4월 25일까지 부가세 1기 예정신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무슨 세 한다고요? 소득세.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코로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 좀 더 연장되긴 했었어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부가세 1기 뭐예요? 확정신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부가세 2기 예정신고. 그 다음에 매월 10일 날 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원천징수 신고. 매월 며칠이요? 10일 날 전달 거 관련돼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큰 것만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도 회사들마다 신고하는 것들이 더 추가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상반기가 좀 바빠요. 왜냐면 상반기에 세금 신고가 대부분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뭐지? 추석 지나고 나면 일자리가 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세무사 사무실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들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그 추석 이후에 나오냐면 추석 때 명절 보너스 받아야 되니까 대부분 그때까지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해요? 버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시즌이 대부분 저기 뭐냐 명절 지나고 나서가 일자리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명절 지나면은 나오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고 나면 거의 명절 지나고 되잖아요. 얼추 준비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
좀 일자리 좀 알아보시면 괜찮은 데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일반적인 시즌보다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네. 6월 달에 그 성실 신고자 낙세 네, 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은 연초가 바빠요. 상반기가. 네. 네. 그래서 좋은 데 가시면은 하반기 때 5시에 퇴근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저 다니던 데는 하반기 때 5시에 퇴근했어요. 상반기 때는 집에 못 가고. 네. 근데 저는 갔어요. 저는 그 당시엔 이제 밑에서 그냥 전표 입력해주고 시다발이 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오래 다니진 않았어요. 세무사 사무실도 싸워갖고. 대충 싸움닭이에요. 얼마 전에 관상 봤는데 관상가가 그러더라고요. 회사 생활은 잘 못하시겠다고. 몇 년 근무하셨는데요? 전 몇 년까지 못 갔어요. 전 회사 생활을 1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 회사만 11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긴 게 9개월이었고 제일 짧은 게 2주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젊으신 분들이 뉴스나 그런 거에 나오잖아요. 뭐 얼마나 안 있다 그만뒀다. 뭐 그런 얘기 들리면 이해는 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아봤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전 그나마 저하고 좀 맞는 걸 찾은 케이스고. 근데 그렇게 살아봤자 정답이 없어요. 우리 집이 부자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그냥 참고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못 참은 케이스여 갖고 이게 꼭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말란 얘기지.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가 제일 걱정됐었던 게 그거였대요. 또 그만두는 거 아니야? 네. 왜냐면 일단 결혼을 했으니까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래서 꼭 격리 직원은 요날 이후로 휴가 가는 겁니다. 맞죠? 네. 저 7월 24일 날 휴가 가야 돼요. 그러면 잘하면 욕 먹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요거는 마무리 해놓고 뭐 해야 돼요? 휴가 가셔야죠. 그리고 예전에 저한테 배우신 분이 여기 8층인가 9층에도 세무사 사무실 있어요. 거기에 알바하러 오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기존에 세무사 사무실 경력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자격증은 없었어요. 옛날 분이시라 부기 자격증은 있었는데 전산세무는 없었거든요. 전산세무 따고 그 다음에 저 퇴근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아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여기에서 타세요? 그랬더니 알바 뛰러 왔다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은 또 좋은 게 일정 연도 경력이 있으면 신고 때마다 알바를 뽑아요. 아르바이트 뭐 한 달, 2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경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지원해서 알바식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꽤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남자한테는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세무사 사무실이. 왜냐면 이렇게 월급이 센 편이 아닌지라.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직업? 근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좀 젊으신 분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간혹 가다가 결혼하신 분을 원하는 데도 있어요. 결혼하신 분을 원하신 데는 대부분 다 결혼했고 나이대가 좀 높은 거예요. 같이 일하실 분들이.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을 뽑아봤는데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많아집니다. 연령대 차이가 나면 못 버티고 나올 확률이 늘어나요. 젊으신 분들이. 왜냐면 젊은 사람들끼리 있어도 버틸지 못 버틸지 모르는데 이게 또 모르겠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 많아요. 근데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한 3, 4살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 느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한 20년 차이 나봐요. 그러면 세대 차이가 아니고 엄마죠. 완전히. 그러면 이제 잔소리 하는데 집에서 듣기 싫은 잔소리를 바깥에까지 들어야 돼. 또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결산은 12월 31일 날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2연 있었죠. 2연.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죠. 성급 비용, 그 다음 뭐요?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래서 당좌 자산하고 무슨 부채요? 유동 부채. 그래서 위에 거는 2연,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뭐요? 발생.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2연의 뜻은 이어지는 거예요. 연도가. 그래서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준 돈 중에서 일부는 내년하고 뭐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래서 선급 비용은 내년 것까지 먼저 준 거예요. 선수 수익은요? 내년 것까지 먼저 받은 거. 근데 실무 가시면 이런 케이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네. 안 주고 못 받은 건 많겠지만 먼저 주고 먼저 받은 게 많을 일은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죠. 있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 볼 때 많이 나오는 보험료. 우리 보면 자동차 보험 1년치씩 내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런 케이스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 가시면 아랫동네가 많죠. 안 주고 뭐 한 거예요? 못 받은 거. 그래서 회사가 부도나는 이유가 다 요거 아니에요. 못 주고 못 받았어.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129페이지. 129페이지는 수익 및 비용의 예상이에요. 뭐예요? 예상.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올해 못 받고 안 줬어. 그러면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 못 받고 안 준 거는 언제 주고 받아야 돼요? 내년에 주고 받아야죠.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기 131페이지 소모품.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세무 때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뭐라고요? 비용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요 결산 문제 그거 잘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거 있었죠? 자동결산. 그래서 자동결산에 뭐뭐뭐 있었어요?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그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참고하시고, 네, 뭐 나머지들이야 결산 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137페이지. 137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 보시면 첫 번째로 아까 봤었던 계속 뭐야? 기업. 그 다음에 작성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경영자가. 네, 대표이사가 작성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무슨 성이요? 중요성.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중요하면 따로 쓰는 거예요. 근데 덜 중요하면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 표시한 거 배운 적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통합 표시잖아요. 맞죠? 합치니까.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얘도 합치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이런 애들을 무슨 표시한다 그래요? 통합 표시. 그래서 중요하면은 따로 쓰고 덜 중요하면은 합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이게 뭐냐면 아마 기억나는 분도 계시고 안 나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저기 뭐냐 조회 문제에 보면 올해 거랑 작년 거랑 비교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있었죠. 작년에 얼마냐 올해 얼마냐 해서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작년 거랑 우리 회사의 올해 거랑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냐면 다른 회사랑 우리 회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똑같은 만약에 컴퓨터 파는 회사야. 똑같은 컴퓨터를 팔더라도 규모가 어떻죠? 다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3분기에 얼마 더 팔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랑 어디랑 비교할 거예요? 애플이랑 비교할 거예요? 애플이랑 나라도 틀리잖아요. 회사 규모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랑 비교해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이 있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격증을 하나씩 따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이력서를 쓰래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서 한 줄이라도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를 보라고. 그래서 한 줄도 늘어난 게 없어. 그러면 나는 발전한 게 크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뭔가라도 쓸 게 늘어났어. 그러면 뭐라도 하나 발전한 게 있는 거죠. 라는 식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책에. 근데 꼭 뭐 그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도 비교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나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실히 떨어지는 건 하나 있더라고요. 체력. 얼마 전에 꼬맹이랑 뛰는데 걔는 한 6번을 뛰는데 전 3번 뛰고 나서 못 뛰겠더라고요. 힘들어서. 확실히 느낀 건 애기들이 체력이 좋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그래서 128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인데 요거는 실제 회사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 가셔서 제가 옛날 거 많이 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 때문에요? 계속성. 그래서 예전에 소모품비로 처리했어. 그러면 나도 소모품비. 그 다음에 예전에 사무용품비로 했어. 그러면 뭘로 하셔야 돼요? 사무용품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계속성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우리 몇 번 봤던 건데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뭐 있었었죠? 손익계산서 있었죠. 그래서 둘 다 무슨 주의라고요? 총액주의인데 자본만 상계처리예요. 자본만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처리.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 그 다음에 구분해서 뭐 하자? 표시하자. 구분해서 계산하자. 그 다음에 저기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눠라.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돈 벌려면 돈 써라. 수익비용 대응.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자.
그 뒤에 있는 거는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원가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